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지나도 도대체 그 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제 전공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특이한 사람을 만나도 제 일을 힘들어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처음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서랍니다. 동서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희 집안에 들어왔어요. 깡마르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그다지 예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동서의 외모를 질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쁘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기보단 불편해 보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였거든요. 첫 만남 때야 동서도 저희도 다들 긴장하고 정신이 없으니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식 이후 맞이한 첫 명절에서 일이 터졌어요. 저희 시댁은 간략하지만 아직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저는 일찍이 시댁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왔다는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후다닥 주방으로 오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런 동서에게 괜찮으니 쉬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인식은 없었고 안 그래도 항상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셋이 다 같이 제사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아, 맞다. 형님,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너무 축하해요. 고마워, 동서. 그러면 이제 승진했으면 공무원 몇 급이지? 이제 8급이지. 어머, 제일 낮은 게 9급 아니에요? 그럼 여태 9급이셨던 거예요? 여태 9급이었냐고 물어보는 동서의 말이 기분 나쁘더군요. 제가 시험 볼 때는 한참 공무원 붐이 불기 시작할 때였기에 저는 공무원 시험을 3년 만에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8급이면 월급도 별로 안 나오시겠다. 200만 원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곧바로 시어머니가 대신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누가 돈 벌려고 공무원 하니? 안정적인 직업이고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을 생각으로 일하는 거지. 혜택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 그런지 네 형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모른다. 어디 나가서 공무원 면일이 들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선망하는데. 아, 그래도요. 거의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못 버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떠드는 동서에게 저 역시 똑같이 갚아주었죠. 동서는 일 괜찮아? 간호사들 일할 때 태움 문화라는 게 있다며. 그런데 남 괴롭히는 걸 문화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네. 그런 걸 문화라고 하다니 직장 내에서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누가 괴롭히는 거 없어? 그런 건 뉴스에나 나오지 실제로는 잘 없어요. 좀 과장된 얘기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신기하네. 보통 가해자들 인터뷰할 때 딱 동서랑 똑같이 얘기하던데 특유의 말투가 다 있나 봐. 그러자 동서는 대번에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동서가 저에게 뭐라고 받아치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다른 심부름을 시키며 내쫓았어요. 그날의 신경전은 그쯤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동안 기분 나쁜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시댁에 처음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동서가 이해도 안 되었고 앞으로 가족 모임 때마다 마주칠 생각을 하니 입맛까지 뚝 떨어졌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이래저래 만날 때마다 제 속을 긁어댔고 저는 그런 동서를 마주하기가 싫어 남편을 설득해 시댁을 찾아뵐 때도
동서네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찾아뵙고는 했어요. 동서의 본 모습을 잘 몰랐던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툴툴거렸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의 편을 들어주셨기에 저는 제 뜻대로 할 수 있었죠. 확실히 눈에 잘 안 보이니 마음이 전보다는 편해지더군요. 하루하루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 기분 나빴던 기억들도 점차 희미해졌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흔히들 부모가 된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인생 이막이 펼쳐진다고요. 저는 그런 순간을 오래전부터 꿈꿔왔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동서는 저보다 8개월 먼저 딸아이를 낳았었는데 저희 아들이 세상에 나오면 두 아이가 동갑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출산했을 때는 동서가 자고 있을 때 서방님만 만나 뵙고 선물을 드리고 왔었는데 제가 출산을 막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에는 서방님과 동서가 낮에 함께 저희를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들을 정말 힘들게 출산한 후라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고 힘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맥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서방님은 영양제 선물센트를 건네주며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세상에, 우리 형수 얼굴이 말이 아니네. 수고 많았어요, 형수. 이거 출산 막 하고 나서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알씩만 먼저 드셔보세요. 잘 맞는 것 같으면 정량대로 복용하시고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일어나질 못해서. 서방님은 단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셨는데 체면치레하거나 그런 걸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손사래를 치며 누워있으라고 해주셨죠. 그런데 옆에 있던 동서가 이러는 겁니다. 출산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니 이렇게 몸이 약하신데 아들을 낳아버려서 어떡해요? 그것도 첫째 아이를 아들로 낳아버리다니. 아우, 형님은 벌써 동메달이네요, 동메달.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동메달이라니. 왜 요즘에는 딸만 낳는 집안이 금메달, 아들만 낳는 집안을 동메달이라잖아요. 형님이 이 몸으로 둘째를 낳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 동메달 확정이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서방님은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동서를 향해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출산 직후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리고 아들이 어때서요? 그래, 당신 왜 말을 그렇게 못나게 해? 빨리 형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요즘 많이들 하는 농담이에요, 농담. 그리고 확실히 딸보다는 아들이 훨씬 사고도 많이 치고 키우기 힘든 건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대로 말도 못하나요? 동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불거리자 남편은 정말로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요. 아들이건 딸이건 저희한테는 다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재수씨가 그딴 얘기를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디 그딴 식으로 말을 합니까? 재수씨를 보아하니 재수 닮은 딸이면 웬만한 아들들 못지않게 사고치고 속썩이고 다닐 게 눈에 훤해요, 훤해. 어머, 뭐라고요? 동서는 자신이 먼저 말 실수한 것은 생각도 않고 제 남편에게 뭐라고 따지려 들더군요. 서방님은 결국 저에게 죄송하다며 동서를 끌고 나갔고요. 서방님은 좋은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았는데 괜히 동서 때문에 난처해졌는지 나중에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도 따로 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로만 들었던 동서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자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씩씩대다가 저에게 앞으로 동서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찬성했고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유난을 떤다던 남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동서를 피해 다니자 동서를 만날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잠깐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동서는 어김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나중에는 아예 서방님이 알아서 동서를 제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셨죠. 가만히 보면 동서는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려 저를 이용하는 것만 같았어요. 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랑을 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서가 딱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동서가 제 앞에 자진해서 잘 나서지 않게 된 계기는 우리 아이들이 막 대여섯 살쯤 접어들 때였어요. 저희는 첫째를 출산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둘째도 아들이었는데 다행히 첫째처럼 둘째도 굉장히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아들들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 행복했고 시부모님들도 저희 아들들을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동서 역시 외동딸인 조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솔직히 조카는 제가 봐도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어요. 아무리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도 조카는 인형같이 예쁜 아이라 저도 예뻐했는데요. 동서는 그런 자기 딸을 마치 트로피처럼 내세우며 여기저기 거들먹거리고 다녔는데 딸 교육에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았기에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생각이 짧은 동서가 언젠간 또 무슨 사달을 내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동서와 조카가 말이에요. 그날은 시아버지 칠순이었는데요. 저희는 칠순잔치를 좀 의미 있게 꾸며보고 싶었는데 시부모님들께서 사람들 많은 건 싫다고 손사래를 치셔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모셨어요. 대신 룸을 예약해 저희 가족끼리만 단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날은 핑계를 댈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가족이 함께할 수밖에 없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동서가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도 우리가 받아치지 말자고 굳은 의지를 다졌죠. 물론 서방님이 잘 간수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가 얼추 마무리되자 저희는 준비했던 선물을 시아버지께 건네드렸죠. 시아버지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새 낚싯대를 선물로 드렸는데 상자 하나를 더 준비해 작은 이벤트도 해드렸어요. 아버님, 그걸로 여기 안에 선물 한번 낚아보세요. 이거 끝에 낚싯바늘이 아니고 이게 뭐냐? 제가 잠깐 갈아 끼웠어요. 아버지, 얼른 여기 낚아보세요. 남편이 미리 갈아 끼운 것은 자석이었고 시아버지가 상자 안으로 낚싯대를 넣고 줄을 당기면 미리 자석을 붙여둔 현금이 길게 띠처럼 뽑아져 나오는 구조였죠. 시아버님은 그 이벤트를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어요. 동선에도 그 분위기를 타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동선은 명품 쇼핑백을 조카에게 안겨주며 얼른 할아버지께 가라고 조카 등을 떠밀었죠. 그런데 조카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싫어. 엄마가 늙은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조카가 뱉은 엄청난 말에 행복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당황하여 굳어버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황한 동서는 조카를 계속 등 떠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얘가 왜 이러지? 빨리 가라니까. 하고 있었어요. 조카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동서는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그런 동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괜히 애꿎은 애를 탓해? 지 어미가 하는 말 그대로 배운 채밖에 더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데리고 나가. 그리고 너희 둘은 이 자리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 시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에 동서는 군소리 없이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시부모님은 서방님께도 약간의 잔소리를 했는데요. 애가 저런 걸 배우는 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거였죠. 하지만 서방님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터라 시부모님의 말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말이 아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은 서먹하게 자리가 끝났고 남편을 통해 들으니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후 동서는 시댁에서도 더 이상 말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고 아예 최대한 자리에 나오는 걸 피하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다며 오히려 동서가 시댁에 오지 않는 걸 반기셨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동서를 못 본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던 때였답니다. 아들들이 얌전하다고는 해도 활동량이 일반 여자아이들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이 당연했고 그에 따라 식사량도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저는 언니만 둘 있는 세 자매로 커와서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저희 둘째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주원이 축구 시키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축구요? 갑자기 왜요? 체육 선생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주원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운동에 재능이 있다면서요. 저희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괜찮으시면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보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어떠실까 해서요. 저는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와 가족회의를 가졌어요. 남편과도 며칠간 고민을 했고 둘째 아이의 의견도 최대한 자세하게 들어봤죠. 아이는 축구부를 하고 싶어 했고 남편과 저는 긴 고민 끝에 아이를 축구부로 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저희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의기투합해서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고 재테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모든 추가 근무를 다 신청해서 일하고 주말에도 짬짬이 알바를 했어요. 공무원이라 겸업이 까다로웠던 저는 그만큼 육아와 가사일을 도맡아 했고요. 식비를 아끼고자 매일같이 남편 도시락을 싸기도 했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은 축구부에 적응을 잘 하고 있었죠.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둘째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에는 8천만 원 정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대출을 끼고 작은 빌라를 사서 거기다 샤워하우스를 꾸며보자 했습니다. 위층에는 우리가 살고 아래층에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이었죠. 처음부터 입주자가 마구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샤워하우스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으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온라인 홍보라는 것이 처음에는 눈에 띌 만큼 큰 효과가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명해지더군요. 그렇게 입주자들이 들어오니 또다시 목돈이 생겼죠. 저희는 그렇게 4개의 샤워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샤워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부터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 많은 용돈을 드리긴 했어요. 부모님들은 그냥 저희가 요즘 급여를 더 잘 받나 보다 하고 마셨죠. 왜냐면 저희의 행색이 전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부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쉐어하우스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근무가 가능하기도 했고 저희 부부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돈이 들어오더라도 진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진 최대한 들뜨지 말고 그 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자는 다짐이었죠. 괜히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다가는 자만에 빠지기 쉽고 저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등 탈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의 진짜 목표는 바로 집이었어요. 저희 아들들이 부족함 없이 넓게 쓸 수 있는 각자의 방을 주고 저와 남편도 각자의 작업실을 따로 가질 수 있는 또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서도 든든한 집이요. 저희는 뼈 빠지게 노력한 끝에 8년 만에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답니다. 가계학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희 부부는 드디어 마음껏 정말 뛸 듯이 기뻐했죠. 여보,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동안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주말 일부터 때려치고 당신 좀 쉬자. 당신이 더 고생했지. 그동안 사업자금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쉐어하우스 직접 관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계속 꼼꼼하게 관리해서 가능했던 거야.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당신. 오늘은 우리끼리라도 간만에 좀 즐겨볼까? 나가서 칼질 좀 하고 올까? 그러자. 우리 아들들 스테이크라면 환장하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먹이고 오자고. 그렇게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 일을 관두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일할 만큼만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저대로 쉐어하우스 관리인을 따로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사치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만 돈을 썼기 때문에 이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저희의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건 동선에도 마찬가지였죠. 동선은 그동안 시댁에서 싫어하는 눈치가 역력하자 시댁을 무리해서 찾지는 않았었는데요. 대신 시부모님께 한 번씩 고가의 명품을 잔뜩 들고 나타났죠. 그런 고가의 선물들보다 시부모님이 바랬던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이었을 텐데 동서는 오히려 새침하게 굴면서 선물 공세를 하더군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미움을 받고 싶은 건지 그 이중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원치도 않는 비싼 선물에 시부모님은 전보다도 더 동서를 불편해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서가 저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몇 년 만에 있는 일이라서 저는 큰일이 난 줄 알고 놀라며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다음 주에 이사를 한다며 집들이에 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사를 한다고? 월드 살던 주택은 어쩌고. 그딴 거지 같은 곳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시부모님도 오신다고 하니 형님도 사양 말고 오세요. 뭐 그래 시간 한번 내보지 뭐. 꼭 오세요. 꼭. 저에게 몇 번이나 꼭 오라고 얘기하는 동서를 보니 지금 동서가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더군요. 서방님이 승진했다는 소식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바로 이사를 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서방님이 꼼꼼하게 잘 관리할 거라 믿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남편도 연락을 받았는지 퇴근 후 저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시간을 내 집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서로부터 받은 주소지를 보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곳은 저희도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될 고급 대단지 아파트였거든요. 심지어 동선의 집은 저희가 이사갈 집과 같은 동이었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니 참 신기했죠. 하지만 한 가지 곤란했던 것은 만약 저희가 이사를 가면 동서애와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괜히 또 동서의 자격지심을 건드려서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군요. 저희가 가게 될 곳은 펜트하우스였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동서의 자격지심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게 가장 속편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남편은 일단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자고 했어요. 마침 그 주에 잔금을 치르고 본계약을 마쳐야 했기에 저희는 가는 김에 잔금을 치르고 동선회로 이동하기로 했죠. 그렇게 본계약을 마치고 동선의 집으로 바로 걸어 들어갔어요. 남편과 애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느라 따로 있었고 저 혼자 1층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동선의 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몇 개 와 있더군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우편물이 왔지 싶어 가져다 주려고 봉투를 집어드는데 한눈에 알아본 봉투가 있었어요. 간혹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 들어갈 때나 보던 채권 출시 우편물이었죠. 수령자에는 동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저는 설마 우편물이 뭔가 잘못 왔겠지 하며 동선의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동선의 집은 인테리어를 정말 으리으리하게 해놓았더군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니 동선은 이미
식탁 한가득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하나같이 재료가 비싼 고급 음식이었고요. 집에서 한 건 별로 없어 보이고 어디서 배달을 시켜 차려놓은 듯 했어요. 동서는 머리부터 옷까지 한껏 꾸민 채로 어머, 형님 오셨어요? 하고 저를 맞이했고요. 마침 거의 5분 차이로 시부모님도 도착하셨고 저희는 오랜만에 전 가족이 식사를 가졌죠. 미리 각오하고 가기는 했지만 동서의 자랑질은 정말 참아주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어머님, 이 접시 보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접시는 특별히 땡땡에서 나온 접시예요. 이게 명품은 명품이라 그런지 빛깔이 일반 싸구려 식기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요즘 감기며 잔병치레가 잦으시다면서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귀하다는 트러플 요리인데 완전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귀한 거 대접해주는 며느리 가진 사람 없죠? 아우, 알았다. 알았으니 유난 그만 떨고 너도 좀 앉아서 먹으렴. 원 정신이 없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구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질기고 딱딱해서 우리가 먹기엔요. 치아가 좋지 않은 시부모님이 드시기엔 너무 거친 음식들만 가득한데 동서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했죠. 시부모님은 음식을 몇 점 드시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 자랑을 하느라 그 부분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떠들었죠. 들어오시면서 거실 보셨어요? 뷰가 괜찮죠? 여기가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서 역시 사람은 성공을 해야 하나 봐요. 아침에 한강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일을 할 때도 저절로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다니까요. 형님도 이런 뷰의 아파트는 실제로 처음 와보시죠? 여보, 그만해. 다들 식사에 집중하자고 하잖아. 서방님이 말려도 동서는 멈출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각오하고 왔으니 적당히 받아주자 생각하고 동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네. 서울 내 아파트인데 이렇게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아파트는 실제로 처음 봐. 날씨만 맑다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서방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물론 남편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도 돈을 보탰고 내부 인테리어는 전부 제가 한 거예요. 다 제 안목으로 고르고 고른 것들이죠. 집이 꽤 넓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쁘다. 인테리어가 하나같이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 동서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 아무래도 우리 나이 때 이런 서울에 48평짜리 신축 아파트 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으니까 어디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디 빌라 같은 데 사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 가족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맞다. 형님네는 아직 그때 그 빌라에 사세요? 아직은 거기 살고 있어. 설마 월세는 아니시죠? 전세이신 거죠? 월세는 아닌데. 그럼 다행이네요. 형님 나이에도 그런 정도가 평균치이긴 하더라고요. 좋겠다, 형님은. 빌라 전세 살아서. 까딱 잘못 산 사람들은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보,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라니까. 동서의 개념 없는 소리가 극에 달하자 서방님이 나서서 동서를 말리려고 하더군요.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있긴 했지만 모르고 온 것도 아니니 이때쯤까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기어이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철이라곤 하나도 들지 않았더군요. 아니 근데 형님네 둘째 운동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얘 다리가 다쳐서 어떡해? 그간 들어간 돈 말짱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운동 시작할 수는 있대요. 투자할 만큼 재능이 있기는 한가? 저희 둘째가 얼마 전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심각한 부상은 아니긴 하지만 꽤 긴 시간을 휴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분위기가 불편해 평소보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던 둘째 아들은 동서의 말에 어쩔 줄 모르고 어른들 눈치를 보았어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죠. 우리 딸처럼 외모가 재능이라면 굳이 몸 쓰지 않아도. 맞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저번에 찾아뵀을 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혹시 다음 달에도 이쪽으로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오전에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집들이를 해야 해서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놀라서 되물으시고 동서도 갑자기 잘난 척을 뚝 멈추고 경계를 했어요. 너희도 이사 가니? 여기 근처야? 네, 바로 이 위에요. 여기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 층이요. 안 그래도 조금 아까 계약하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드리자 동서는 그 계약서를 획 낚아채서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시부모님은 동서 들으라는 듯이 저희 부부에게 잘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동서는 급격하게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예 대놓고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 형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대출을 얼마나 끼셨길래 이런 곳을 계약하셨어요? 공무원 월급이야 뻔한데 요즘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조심하셔야죠. 아, 맞다. 동서한테 줄 거는 그 계약서가 아니라 이거야. 계약서 내놓고 이거나 받아봐. 우편물에 뭐가 와 있더라고? 저는 천연덕스럽게 아까 1층에서 봤던 우편물들을 건넸는데 맨 위에 있던 채권 출신 우편물을 보고 동서는 대번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동서가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답니다. 근데 동서,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한 인테리어도 하고 명품까지 그렇게 들고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어? 간호사 월급이야 뻔한데 그 수많은 금부치도 그렇고. 동서 말대로 서울에 48평짜리 신축 아파트 구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 혹시 서방님 몰래 어디 빚이라도 진 건 아니지? 요즘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조심해야지 동서. 사실은 저도 우편물을 건네기 전에는 그 우편물이 제대로 온 것인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난 상태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찌른 것인데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 매고 있으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죠. 서방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대번에 우편물을 낚아채면서 동서를 쏘아보더군요. 뭐야? 왜 그래?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내. 뭔데? 이거 보더니 갑자기 바들바들 떨고 있냐고. 이게 뭐야? 눈치가 빠른 남편은 곧바로 시부모님 먼저 챙기며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챙기는 동안 저 역시 저희 두 아들과 조카를 챙겼죠. 나머지 가족이 거실로 대피하자 주방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신뢰가 깨지는 듯 했어요. 당신 미쳤어? 뭐? 사업? 나한테 그간 절약하고 상여금 모아서 목돈 만들었다더니 그게 다 빚이었어? 이게 지금 이자가 얼마야? 당신 월급 가지고 이거 갚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이런 돈을 빌리면서 한다는 짓이 고작 명품 처발한 거냐?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그리고 이만큼 대출이 나온 것도 다 내 능력이야. 내가 그만큼 보증된 사람이라는 소리라고.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번에 우리 딸 새 드라마 아역 주인공 따내면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사채도 썼어. 그간 단역 하나 제대로 따낸 적이 없으면서 뭔 놈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지금 제 연기력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애가 싫다는데 왜 자꾸 헛바람이 들어서 애한테 강요하냐고. 그게 애를 위한 거야? 당신 허영심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싸움이 길어지자 저희는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조카에게 조용히 잠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마음고생을 당하는지, 시부모님은 그런 조카가 안쓰러웠는지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다행히 시부모님 댁은 조카가 다니는 학교와 크게 멀지는 않았거든요.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기에 주말만 시부모님 댁에서 지낼 줄 알았던 조카는 그 해가 다 가도록 시부모님 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서방님이 바로 이틀 후인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이혼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전부터 쌓여있던 불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터진 것이었죠. 처음엔 이혼만은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던 동서는 서방님이 정말로 이혼 신청을 하자 곧바로 퇴세를 받고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가기 위해 별의별 쇼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니 마땅한 증거가 없자 자기가 빚을 진 것은 남편이 강요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다가 그마저도 먹히지 않자 자기는 아직도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며 오만정이 다 떨어진 서방님은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했고 결국 동서는 양육권도 빼앗기고 위자료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서방님이 오히려 딸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동서이며 배우자와 상의 없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은 배우자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조카 역시 엄마보다 아빠와 살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모두 알았던 남편은 서방님의 이혼을 적극 찬성하며 변호사 비용을 전부 대주었어요. 저에게 그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이혼 진행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며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거든요. 결국 동서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48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동서가 한 푼도 못 내고 있던 인테리어 비용에 쓰인 대출금은 딱 인테리어 비용만큼만 서방님이 갚아주었고 집을 장만할 때 동서가 보탠 돈도 줘버렸다고 해요.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급한 대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면서까지 그간 본인이 사들인 명품이란 명품은 다 긁어모아 나갔다고 해요. 거기서 그치면 그래도 본인이 산 본인 물건 들고 나가는 거라 이상할 게 없었는데요. 동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한가로운 평일 낮 시간에 누군가가 쉬지 않고 벨소리를 눌러대고 현관문을 두드리니 깜짝 놀라셨죠. 인터폰으로 보니 동서가 그간 선물했던 명품들을 도로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와보세요. 이 문 빨리 열어요.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니? 그냥 초인종 누르면 될걸.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사람 겁나게. 저한테 그동안 받았던 거 얼른 다시 내놓으세요. 이젠 제 시부모도 아니시잖아요. 얼른요, 얼른. 설마 다 팔아치우거나 다른 사람 준 건 아니죠? 별로 사용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휴, 안 그래도 저기 서재에 다 모아놨으니 걱정 마라.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꾸역꾸역 건네주더니 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으니 얼른 가져가라. 그간 동서가 준 선물을 부담스러워 모아만 두고 있던 시부모님은 얼른 전부 돌려주었는데 동서는 집까지 들어와서는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사용을 안 하긴 뭘 사용을 안 해요. 여기 기스난 거 안 보여요? 밖에 나가서 이거 착용한 적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얘가 뭐라는 거니? 네가 저번에 나보고 이 옷에 이 가방 메고 나가라고 해서 그때 고급 레스토랑 갔잖니. 기억 안 나? 그날 빼고는 나는 이런 거 거추장스러워서 한 번도 입질 않았어. 아니, 썼으면 썼다고 말을 하시지.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거 사용감 있으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세요? 감가되는 차액만큼 청구할 테니 그리 아세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 우리가 이런 선물을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 잘난 척한다고 막 부릴 때는 언제고? 난 그 돈 못 준다. 나는 네가 입으라고 할 때 입은 것 빼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시부모님이 강경하게 나오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며 땡깡을 부리고 마구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마침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저와 남편이 급하게 시댁으로 가면서 경찰을 불렀죠. 저희 부부와 경찰은 시댁 앞에 동시에 도착을 했고 곧바로 집안에 들어가 동서를 끌어냈어요. 동서는 치마가 다 뒤집어지면서까지 안을 끌려나가려고 아주 바둥바둥대며 돈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몸싸움 중에 누군가 명품 중 하나를 건드릴 때마다
아주 발작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취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본 것 같아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근무 중이라 뒤늦게 경찰서로 온 서방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동서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 부모님 카톡 내역, 나랑 한 카톡 내역에 네가 이 물건들 선물로 줬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린 이 물건들 중 단 하나도 너한테 안 돌려줄 거니까. 또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고 싶으면 쳐봐. 네가 난동 부리면 우린 경찰 또 부를 거고 소송 걸면 더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배로 갚아줄 테니까. 어디 여기서 더 가난하고 초라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서방님의 말에 동서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도 그날은 가벼운 혼방 조치로 끝내겠지만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와이프를 잘못 들여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드렸고 그날 이후로 조카를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며 지내고 있어요. 동서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저희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틈틈이 반찬거리나 과일 등을 아래층에 보내주기도 하고 조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집으로 초대해 간식도 주며 지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후 직장을 관뒀기 때문이에요. 동서일로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졌고 직장을 나가지 않아도 여유가 되니 차라리 당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부모님과 조카를 챙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오히려 전보다 노력해서인지 저희 가족들은 요즘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에 없던 평화와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며 즐겁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나친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일찍이 손절하고 가족을 더 보듬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늦게 연을 끊는 바람에 못난 꼴을 전부 다 봐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는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